네, 여러분 편하게 쉬셨습니까?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기업들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슈마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세부 실적,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얼만큼의 영업이익을 뽑아냈는지, 그렇죠.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HBM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전망할지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걸음 떨어져서 좀 밖에서 상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이 있더군요. 하나는 일본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베스 장관이 얘기를 할 때 인도하고 잘 되고 있어. 그다음에 한국, 일본하고도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은 인도 다음에 일본 나오고 한국 나와야 될 상황인데 좀 공교롭게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베스 장관이 순서를 이렇게 바꿨을까? 그동안 늘 어떤 보여주던 모습과 달라졌을까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게 어제 일본의 자민당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동맹국들이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고위 관계자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라는 점. 최근에 중국이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미묘하게 어쨌든 아시아,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거 좀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세와 관련돼서 아마존이 가격 옆에 관세 때문에 이만큼 오른다라고 하는 걸 표기하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이조스 설립자죠. 전화를 해서 너네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철회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업들, 미국 특히 소비자들한테 직접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돼서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이렇게라도 표현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관세가 소비자 딴에 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이 이제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정말 급등락을 반복했던 4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우리는 또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4월 마지막 거래일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죠. 예. 자, 오늘 모닝체크 보시죠. 어제 전력설비들하고 전선주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주가만 간단히 보면 산일전기가 13% 높게 올랐죠. 4만 원대 중반까지 떨었던 회사 주가가 지금 벌써 5만 5천 원, 5만 6천 원 가까이 지금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일진전기도 어제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HD 현대일렉트릭, 대원전선, 제륜전기 쭉 다 전력 설비주들 그다음에 전선주들까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28일 날 벌어졌던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 때문인데요.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18시간 만에 일단 개통을 하긴 했는데 100%는 아니고 조금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는 좀 빨리 복구를 하긴 했는데 역시 포르투갈도 역시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그럼 왜 이 두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이렇게 이 전력 문제가 심각하냐? 중요한 거는 전력 인프라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현재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원인을 이 두 나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 유도 진동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송전탑, 초고압 송전탑 주변에서 이제 진동이 미세하게 원래 있는데 이게 이제 날씨 변화가 심해지면 이 진동이 심해지고요. 이 주변의 공기압이 좀 진동이 심해지게 되면 이게 송전탑 자체를 좀 흔든다고 그럽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죠. 이 송전탑이 흔들리면 당연히 거기 연결된 송전선에도 진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송전선의 진동이 커지게 되면 송전선들이 결국 연결이 되고 있는 어떤 그 전력 설비들 이쪽에서 시스템에 이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게 이 유도대기 진동이라는 이게 이제 이번 대규모 정사태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온도차가 워낙에 좀 심하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뭐 봄철 맞아서 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차가 온도차가 벌어진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계절적인 변화가 좀 심해지면서 온도차가 굉장히 길게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계됐던,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전력 인프라들의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문제가 왜 간단치 않냐면 이게 이번에 벌어진 거는 이제 남유럽이긴 한데 이게 유럽과 서유럽이나 동유럽까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시아 쪽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전력 인프라들이 대부분 노화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이 상황이 전 세계에서 어디서도 언제든지 벌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마치 미국의 대형 산불들이 자연 발화가 돼서 벌어지는 게 많은 것처럼 이 전력 인프라 문제도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비단 그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력들 인프라들로 대부분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전력 설비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일종의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전력 설비들 전선주들이 뭐 주가가 올라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단순히 이제 전력 설비들 전선주들 주가가 올랐다는 측면으로만 피상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력 인프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과도하게 뭐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만큼 전 세계 전력 인프라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고 이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정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나라가 얼마나 극심한 무법지대가 되고 혼란 상태에 빠지는지 이게 비단 스페인과 포르투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두 번째 체크 사항은요, SK텔레콤과 하나오션입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최근에 돌발 악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죠. 일단 어제 SK텔레콤 0.7% 하락했고 어제 하나오션이 아주 급락을 했었죠. 12%나 사실상 폭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주가 상황은 이렇고요. SK텔레콤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제도 이틀 연속 대규모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판 주식들은 대부분 다 개인들이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하나오션이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SK텔레콤은 기업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하나오션은 어쨌든 산업은행이 1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 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한정돼 있다라는 거죠. 이 물량이 19.5%는 그걸 또 19.5%도 뭐 장내에서 이렇게 뭐 계속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블록들 형태로 아마 여기저기 이제 팔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가져가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이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그룹에서 갖고 있는 게 40%를 넘기 때문에 사실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심각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오버행 물량 때문에 결국 주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이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지금 조선업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반면에 SK텔레콤은 지금 물론 2,300만 명이나 되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뭐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긴 한데 이게 한번 본물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면 2,300만이라는 이 가입자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문제와 단기적인 악재의 문제의 차이 때문에 SK텔레콤과 하나오션은 같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사항 보죠. 어제 LG생활건강이 6.9%, 장중에는 10%까지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른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올 초에 4월 달이죠. 이달 초에 29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35만 원까지 좀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작년에 뭐 2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꾸물꾸물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최근 4년간 계속 주가가 내리하락했던 대표적인 화장품 대형주 중에 하나죠. 2021년도 그러니까 불과 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주가가 178만 원이었습니다. 장중에. 그 회사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34만 원이니까 이게 뭐 얼마니까? 이게 5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뭐 실적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던 거에 비하면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가 눈여겨볼 점은 미래에셋증권 등 4곳에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증권사들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는 뭔가
증권가에서 LG생활건강에 대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하나 이번에 증권사들도 그렇고 주가 조각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원래 1분기는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굉장한 비수기인데 1분기에도 실적이 비교적 나쁘지 않았고 특히 원래 이제 LG생활건강의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 이제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지금 우리나라 뭐 인디 브랜드라든가 다른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모르죠. 상황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 LG생활건강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대기업이고 오랫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그 규모의 경제를 자랑해왔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다시 명품 화장품 어떤 명가로서의 역할 그 위치로 좀 되돌아갈지 한번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닝 체크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6거래일 연속의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S&P, 나스닥까지 일제히 상승폭을 그린 가운데 다우 지수가 가장 상승폭이 컸던 하루를 보냈고요. 빅테크 종목 안에서는 테슬라가 오늘 2%대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서 빅테크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별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간밤 테슬라는 현재 수준보다도 주식의 가치가 40%는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월가의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2%대 반등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밤 국채금리가 현재 3주의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4.17%로 10년물 국채금리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곧 있으면 FOMC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줄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졸츠 보고서에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신규 일자리 공고가 될 것 같은데요. 719만 개로 현재 6개월 내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고용 안에서의 부진한 상황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86을 기록했는데 5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앞으로 6년 동안의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체크를 해봤는데 해당 지수 또한 엄청난 가격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이 컨퍼런스 보드 자체적으로는 거의 경기 침체 수준에 달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마지막 미국의 3월 상품 교역 적자 같은 경우는 62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9.6%대 상승폭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혼재돼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미국 시장 안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숫자가 확인됐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완화 기조가 나오면서 3대 지수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중국만 빼면 다른 국가들은 모두 순조로운 무역 협상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인도와의 관세 이슈인데요. 일단 오늘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국가와 협상 타결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는 인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인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한국의 대선 전에 무역 합의틀을 완성하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5월 안으로 미국과 한국 안에서의 협상틀이 어느 정도로 좀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나온 건 7월 패키지 합의인데 그 전에 추가적으로 변수가 생길지 같이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완화 기조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오는 2년 동안 조금 부품 쪽과 관련해서 완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자동차 관세 25%와 관련돼서 일부가 면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85%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관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첫 번째 연도와 두 번째 연도에 적용되는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2년 안으로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기조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나왔는데 국내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도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죠. PCE 발표가 되고요. 빅테크들의 실적도 두 곳이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오늘 새벽에 발표되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국내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돌아와서 함께 실적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와 함께 애플과 아마존까지도 실적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보고서와 PCE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할까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의 모습들도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하나솔루션은 현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오션은 1.7%대 반등 기조가 나오고 있고요. 신세계 INC가 4.7%로 가장 강하게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동일하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로 보고 있고요. 선진 뷰티사이언스가 오늘 12% 가까이 장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소식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의 관세 이슈 소식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 그리고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 4종목 준비했고요. 그리고 공략주인 빅샷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TY 홀딩스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네.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일단 회사는 우리가 보통 T-웨이 홀딩스는 시장에서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네. T-Y 홀딩스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저도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태영이죠. 네. 태영건설에서 이제 일적 분할돼서 SBS 미디어넷 그러니까 뭐 골프, 네. SBS 피즈 이런 거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블루원이라고 이제 골프장이랑 리조트가 있어요. 네. 그거 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레저 같습니다. 관련된 사업을 하는 네. 회사인 거군요. 방송 레저 두 개를 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첫 종목서부터 좀 약간 테마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 흐름을 보면 사실 이쪽이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뭐 테마주를 이제 어떤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관심은 좀 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그 한덕수 총리 관련돼서
지금 권한 대행이죠. TY 홀딩스가 뭐 왜 연관이 있냐 사실 테마주에서 그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동문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대와 하버드 동문으로 오. 해서 이 대표께서 이 부분들이 일단 TY 홀딩스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치 테마주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어쨌든 지금 아직도 거래 대금이 시장에 되게 적잖아요. 네, 엄청 그런데 적죠. 네, 6월 달 조기 대선까지 이런 정치 테마주가 수급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질까요? 지금 조기 네. 대선이잖아요. 네. 근데 바로 전 정권도 그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원래 우리나라의 그 대선 테마주들은 이제 그 투표 당일 6개월 전이 최고점이거든요. 아, 어떤 네. 대선도 예외 없이 모두 그랬어요. 근데 항상 그랬습니까? 네, 6개월 전이 최고 그 고점을 형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이니까 그래서 전전 정권의 조기 대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나 봤더니 네. 한 달 전이 가장 고점이었었거든요. 아. 이제 투표 한 달 전, 2달 네. 동안 이제 진행이 되니까 투표 한 달 전. 근데 요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새로 이제 어떤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라 요 분 거는 조금 더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관련된 그런 특징 종목들 이야기해봤고 그렇다면 TY 홀딩스의 주가 추이 한번 볼 텐데요. 네. 와, 어제 정말 강했네요. 네, 긴 흐름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렸죠. 근데 일단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해저가 됐던 재료기 때문에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전날 어떤 재료가 나와서 나름대로 바닥권에서는 사실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이 없는 자리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딱 알맞은 기다림이 없는 어떤 그 일자에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정치 테마주니까 변동성은 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3월 좀 말쯤에 한번 거래량 실리면서 흔들렸다가 좀 조정을 한 달 동안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금 좀 급등은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체결 강도가 급등 전날 저 화살표 있는 날 나왔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테마주에서 체결 네. 강도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테마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냐 안 되냐. 만약에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흐름이 좀 약간 네. 다른 흐름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테마주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테마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말고 이제 어제가 이제 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 날 체결 강도가 완성이 되면서 일단 어제 거래량 한 10배 이상 터졌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도 이미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게 누군가 좀 약간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모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어떤 그 수급이 체결 강도에서 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단기 급등주 저희가 쭉 봤을 때는 5일 체결 강도가 그냥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한 달과 석 달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네.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 투자자분들은 이 점은 좀 유의하시고 양치하시고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최근에 좀 흐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뭐 당연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알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이 언제서부터 풀린다라는 것도 사실 말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뭐 한알령 해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라 최근에 어제 좀 약간 한알령 해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좋았었거든요. 한번 재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확대로 실적 회복을 전망한다. 중국 수출 기대. 요 이제 지금 저는 이제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수목 드라마가 지금 없다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렇게 있었었는데 수목 드라마 편성이 재개가 되면서 어떤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편수가 좀 늘어나고 수출을 중국 쪽에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만들어놨던 것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어떤 그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체결 강도가 언제쯤 신호를 줬을까요? 네. 오. 이제 어제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윗꼬리가 딱 한 틱 정도 있는 정말 깔끔하게 네. 좀 마감을 해줬고요. 그 전에 이틀 전에 한 번도 일단 상승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나온 건 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거의 바닥이죠. 완전 바닥. 이 네.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조금 약간 욕심이고요. 이 자리에서 일단 신호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스튜디오로 오늘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체결 강도를 참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도 가능한 신호를 체결 강도가 보여줬습니다. 이사님 그러면요. 어쨌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딱 네. 진짜 박스권에서 한 2달 정도 네, 왔다 갔다 네, 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체결 강도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네. 관심이 있어서 좀 화살표 때 정말 나 저때 좀 타이밍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되실 네. 것 같은데 일단 그거 팁도 이쯤까지 알려주세요. 체결 강도 좋았다가 네. 풀렸거든요. 네. 풀렸다가 다시 들어간 건데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동안의 차트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퍼포먼스 있게 올라간 다음 날 연달아서 올라간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네. 자체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좀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 평가도 좋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기다려서 저점 매수하시는 거가 좀 합리적인 어떤 그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정말 괜찮은 자리에서 체결 강도 신호가 나온 건데요. 네네. 그럼 그 신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이제 1.15% 올라간 날 신호가 나오고 그 전에도 사실 체결 강도가 좋았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시세가 좋았을 때 체결 강도 좋았고 풀리면서 좀 약간 그렇구나. 빠졌어요. 네. 빠지고 나서 체결 강도 완성되고 다시 올라갔는데 들어간 날 다음 날 풀렸는데 뒤를 보면은 한 달 체결 강도가 받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홀딩으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8.7% 올라가면서 25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치고는 힘을 좀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랫방향을 본다라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콘텐츠 관련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봤고요. 세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네. 저희가 카지노 관련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호평을 좀 받고 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이제 교육 같은 거를 할 때 가장 좀 그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제 강조를 한 적이 그 재무제표상에서 네. 직원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그 오. 기업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롯데 관광개발도 제주 직원의 400명을 일단 채용을 한다는 부분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라고 보통 카지노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지노 비수기의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그래서 1분기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어떤 뭐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호평도 많이 받고 있고 주가도 그에 부응을 해서 어떤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진짜요? 네. 부럽습니다.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갔을 때는 중국 네. 관광객분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늘어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위치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중국인 관광객이 네. 늘어나면 롯데 관광개발이 바로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만 계속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트로 네. 봤을 때 사실 뭐 횡보하는 구간에서 사실 뭐 지난 다음에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좋은 자리들이 사실 몇 번 있었어요. 좋은 자리 몇 번 있었었는데 체결 강도가 이제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보유할 필요는 없었고 약간 좀 한두 박자 정도 느리긴 했습니다만은 좋은 신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줄 때도 체결 강도가 어떤 롯데 관광개발의 수급이 아직 빠지지 않았으니까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신호를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어제 상당히 좀 7% 오르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4월 초쯤에 좀 신호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한번 볼게요. 네. 3월 말 4월 초쯤인 것 같은데 4월 4일 날 나왔고요. 네, 그 전에 한 번 들어갔다 네. 풀렸다가 다시 바로 들어갔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5일 체결 강도가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 네. 20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한 달 체결 강도가 이렇게 100 이상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 중간에 약간 그 일봉이나 어떤 단기적인 흐름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한 달 동안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를 한 어떤 그 수급 주체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또 외국인도 이 종목을 6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 종목 확인해 보죠. IM금융지주 저희가 이 시간대 좀 관심 있게 네.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던 기업인데요. 한번 이슈 볼까요? 제가 IM 금융지주 좀 분석을 하면서 네. 왜지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앞에를 무조건 소문자로 써야 되더라고요. 네. 무조건 소문자로 써야 아, 되고 그렇구나. 대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네. 모든 IM 금융의 공식적인 사이트에는 다 소문자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번 수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알아봤는데 뭐 딱히 설명은 안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뭐 그 관계자분께서 방송 보고 계시면 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뭐 금융주도 사실 뭐 네. 실적이죠. 뭐 금융주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제품을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수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모를 수 있는 호재가 터지는 기업이 아니라 무조건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신뢰도 그다음에 어떤 실적 두 개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올해 1분기에 네. 뭐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은행주들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들을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주들이 돈을 잘 벌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사실 그거는 맞는 생각이죠. 누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제 금융사들이 1분기에 실적이 좋았나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 그다음에 예적금 금리도 당연히 내려갑니다. 당연히 내려가는데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더 늦어요. 기사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님이라고 표현하는 예대 네. 마진이 더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아. 그건 이제 은행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기사를 안 봐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많이 하면 은행이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가산금리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가산금리는 뭐 어떤 대출의 성격이나 아니면 신용도에 따라서 기존 금리에 이제 붙는 게 가산금리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은행들이 1분기에 실적이 엄청났다 이런 설명들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그 1분기 금융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방금융사 보게 된다면 네. 순이익 변화를 보게 됐을 때 IM만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기사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네. 짚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BNK JB는 울고 IB는 웃었다. 요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네. 작년에 IM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뜻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지금 평가는 저는 주가가 모든 걸 다 설명을 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금융사들 중에 IM 쪽이 가장 좋았고 또 IM 증권이 오랜만에 흑자로 전환됐는데 요즘 싸이 씨가 이제 IM 증권 그 광고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 증권 쪽이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저변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뭐 받쳐주는 거고 이 수급이 저는 이런 수급 정말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이게 기관 쪽 수급이거든요. 네. 기관 수급은 사실 뭐 파는 날이 없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제도 기관 수급이 42만 주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게 더 외국인 수급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좀 매도였었어요. 근데 매도였다가 한 2주 전서부터 매수 쪽으로 전환된 다음에 어제 외국인 매수 100만 주, 그다음에 기관 매수 42만 주 들어오면서 금융주 중에 뭐 실적 좋고 차트 좋고 수급 좋은 그렇게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육각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육각형 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가를 터치했다고 하는데 주가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체결 강도가 사실 네. 제가 이제 그 화살표 표시를 안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네. 체결 강도가 1월 달서부터 완성이 돼 있었어요. 1월 달부터 완성이 됐고, 근데 시장 좀 어렵고 하면서 좀 빠졌다가 실질적으로 이 3월 31일 날도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구간에서도 체결 강도를 체크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는 어떤 주주분들은,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가 어떤 금융지주 쪽에서는 가장 어제 좋았고 나름대로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한 어떤 금융지주의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체결 강도가 정말 오랫동안 차있습니다. 뭐 언제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네. 언제다라는 걸 꼽아 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 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뭐 2장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긴 했었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3달, 한 달, 일주일 체결 강도가 모두 지금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일주일 체결 약간 처지긴 했었습니다만 한 달 체결 강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뭐 보유자분들은 조정이 와도 뭐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체결 강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진입 타이밍 잘 보시면, 금융사들의 어떤 흐름이 전반적으로 톤 다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IM 금융주주가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수급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는 빅샷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네. 보도록 할 텐데요. 두산테스나 첫 번째 종목으로 네. 선정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올해 좋을 수 있는 일이 확실한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 삼성 디스플레이 연이어 방문했죠. 3월 달에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FSD 칩,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듀네라는 부분 1세대를 삼성이 만들었고요. 2세대도 삼성이 만들었는데 일단 그 간격을 봤을 때 3세대를 이제 만들어야 될 교체할 시기가 왔는데 테슬라 쪽에서 삼성 파운드리 방문을 하면서 어떤 그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패키지 딜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두산테스나의 어떤 심리적인 투심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두산테스나는 비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돈을 가장 많이 버냐면 갤럭시에 엑시노스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갤럭시의 삼성 자체 AP인 엑시노스가 들어갈 때 두산테스나는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26에 엑시노스를 탑재를 하겠다. 26이면 내년이잖아. 언제 기다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갤럭시 플립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세븐에 엑시노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그리고 체결 강도까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차트는 별로 안 좋은데 오히려 가격적으로 상승이 안 된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다음에 삼성 갤럭시 엑시노스 2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체결 강도는 어떻게 체결 강도는 나왔을까요? 어제 완성이 됐는데요. 당일 체결 강도 15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105로 딱 적당한 체결 강도로 완성이 됐고 거래량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테스나 지금 주가 위치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바닥 부근에 있는 상황입니다. 체결 강도 지금 일주일 체결 강도 완성이 됐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S&T 모티브입니다. 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큰 거 2개만 본다라고 하면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쪽에 모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군인들이 쓰는 총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쓰는 권총도 S&T 모티브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볼 텐데요. 네. 일단 그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쉐보레 볼트가 이제 생산 이제 정지가 들어갔다가 단종이 됐다가 올해 8월 달서부터 이제 생산 재개를 한다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방산 시장에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어떤 관세와 관련돼서는 풀이하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관 단총 사업에 방사청에서 3년 만에 재개를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을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S&T 모티브가 어떤 사업을 따낸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그렇다면 위치를 한번 볼 텐데요.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네. 요게 이제 네. 29,000원짜리를 넘는 게 이제 넘지 가장 못하고 그 있네요. 관건인데요. 네. 일단 지금 특별히 어떤 빠지더라도 바로바로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뭐 빠지더라도 큰 어떤 걱정은 없고요. 이번에 한번 하나, 둘, 셋, 넷, 5번째 이제 트라이인데 5번째 도전에서 과연 넘을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체결 강도 당일 네. 5일 일주일 체결 강도 뭐 한 번에 그냥 서비스로 들어가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안정된 흐름, 최근에 늘어나는 거래량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 하이브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9%, 영업이익은 50% 늘어나면서 낮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세븐틴과 르세라핌의 앨범 판매와 또 해외 투어가 반영된 영향 받아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이 플랫폼 서비스인 위버스 같은 경우 월간 활성자 이용수가 이 전분기 대비 60만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SM의 지분 가치 상승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같은 경우는 BTS의 컴백과 더불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월드 투어가 연간 150회 이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IP들의 월드 투어 관객 수가 반영이 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68%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신인 남자 그룹 데뷔가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데다 또 한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고요. 또 BTS의 완전체 이후 위버스의 수익화 속도 증가에 따라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크래프톤입니다.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1.3%, 영업이익은 47.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년 아이템과 프로모션 성과로 매출이 크게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PC게임 같은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32.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의 PC게임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50% 늘어난 영향 받아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업데이트와 또 사용
사용자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32.3%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비용 같은 경우는 4,169억 원으로 인건비와 앱스토어 수수료는 증가한 반면 기타 비용은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3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대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수익 모델 고도화에 따라서 사용자 한 명당 평균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기반의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인조이와 서브노티카2 등 신작들의 성공이 이어진다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4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에코프로 BM입니다. 먼저 1분기 매출 전년 대비 35%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고객사 재고 조정과 더불어서 전기차 신차 출시 효과로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36% 늘어났고요. 또 SK온의 유럽과 미국 공장에서 선제적인 재고 조정과 더불어서 또 NCM 제품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고정비 부담이 완화된 데다 재고 평가 충당급이 환입됐고요. 또 R&D 비용은 자산화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분기에도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SK온의 블루오벌 SK 공장 가동에 따라서 초도 물량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매출은 전분기 대비 18%, 영업이익은 193억 원으로 1분기 대비해서 751%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 3조 2,456억 원, 영업이익은 71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 4월과 5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로 또 전기차의 실수요를 회복할 경우에는 트레이딩에 유효하다는 관점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한화시스템입니다. 1분기 매출은 6,901억 원, 영업이익은 5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32% 상회했습니다. 방산 부문에서는 중동향 천궁2와 또 폴란드의 K2 1차 수출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 기대 이상의 효과가 전망된다는 분석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올해부터 공사 손실 충당금 영향으로 손실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26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자국산 선박 확보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 역시도 실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필리 조선소를 또 상선 또는 함정용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수주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도크 효율화로 건조 능력을 2배 이상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설비 투자 역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 무기 중심의 유럽발 방산 수요 증가에 더해서 또 미국발 조선업 수혜 훈풍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이에 따라서 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3만 9,300원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22.1%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중국 제외한 관세 협상 완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2,500포인트 위로 올라오면서 2,600포인트 이제 근접한 상황인데요. 돌파에 성공한다면 시장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하지만 실패하면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업종과 테마는 정책 테마와 방산주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는데요. 정책 테마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 볼 수가 없는 테마인데요. 다만 정치 관련 테마주는 급등락이 심하니까 이 점은 유의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다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하나둘씩 물량 소화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재무장과 K방산 인기 힘입어서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방산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만큼 장기적 추세는 아직도 흐름이 좋고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방산주 중에서도 하나의 이제 사면이라는 종목인데요. 사면은 방산 테마로 움직임이 좀 자주 나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로봇 부품 시장에도 진출해 있어서 호재와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 무인 다목적 차량인 호플론을 개발하면서 무인화 방산 시장도 공략 중인 만큼
매출과 수익성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같은 눌림목 구간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50분 됐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마켓 스탠바이, 이제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용원 차장 나오셨고요. 신일섭위원, 곤베랭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3월 산업생산 나왔어요. 2개월 연속 증가. 일단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은 건데 서비스업 생산 쪽 소매 판매 투자 쪽은 좀 줄어들었고요. 생산이 전산업 생산 2개월 연속 증가는 이제 역시 반도체가 여전히 좀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매 판매 투자 이쪽이 계속 줄어드는 거는 역시 이제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3월달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관세 이런 영향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좀 덜 돼 있는 거고요. 이게 4월, 5월 이제 지금 미국도 4월, 5월쯤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세 여파 물가 이제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5월 정도 돼서 이제 산업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관세 관련된 여파들이 좀 미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에 이제 자동차 품목 관세, 알루미늄, 철강 쪽 품목 관세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5월달에 자동차 부품은 일단 관세 보관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뭐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기반으로 해서 또 오늘 말씀 좀 들어보죠. 자, 서 차장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잡으셨어요? 네, 오늘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엔터주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 엔터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 주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ETF로 상장되어 있는 엔터 ETF들도 상당히 올해 들어서 30% 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무풍지대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엔터주들에 대해서 빗장을 좀 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또 한알령 해제 이후에 9년 만에 지금 이펙스라는 그룹이 중국에서 현지에서 단독 공연을 좀 승인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또 9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브와 트와이스 등도 팬사인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공연음악 시장 규모는요. 2018년에 8억 달러 규모였는데 24년도에 22억 달러, 25년도에는 24억 달러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K-팝 그룹들이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반기에도 BTS와 블랙핑크 등과 같은 대표 아이돌들이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와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엔터주들이 무풍지대로서 여전히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뭐 스페인 정전으로 인해서 어저께 이제 전력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으면서 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이러한 것은 좀 트리거로 작용을 했을 뿐 전력주들이 과거에 원전주라든가 뭐 이런 좀 방산 조선들이 움직일 때 상당히 좀 쉬어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AI에 대한 수요와 이런 원자력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력주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동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기에 따라 전력주들의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일전기라든가 일진전기, 가온전기 뭐 제일일렉트릭, 한전산업 등과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지금 현재 업황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SK텔레콤에 대한 유심 교체 이슈입니다. 거기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뭐 KT, 지금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첫날 가입자가 34,000명이 이탈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가입자 이탈이 크게 나타나주고 있고 그중에 60%가 KT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이탈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네.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주목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만한 섹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터주, 그리고 전력주, 통신 그 가운데서도 SK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신 의원님께서는 또 오늘장 탑3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궁금했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BHI 소식입니다. BHI가 역사상 최고가 행진을 진행 중인데요. 다 좀 뜬금없다 싶을 겁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없는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난해 상반기에 수주한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HRSG 배열회수 보일러가 매출이 인식되면서 지금 1분기 신규 수주가 6천억 원 수준으로 잡혀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1조 4,841억 원인데 무려 1분기 만에 40% 해당되는 것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그다음에 25일 날 필리핀 유틸리티 업체랑 5,177억 원 규모의 석탄 보일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 BHI의 특성상 보시면 대규모 그 계약이 많기 때문에 이 매출 인식이 늦게 되지만 여러 분기에 걸쳐도 됩니다. 그래서 늦게 되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된다는 것이 여러 개 수주를 꽂아 놓으면 이 다음 연도라던가 몇 분기 후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놓으면 이 다음에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것들이 쌓아놓은 수주들이 지금 매출 인식이 쏟아지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도 이미 역사상 최고가 행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는 제닉입니다. 제닉이 2세대 K마스크와 함께 기적 같은 부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자분들 다들 아실 테고 남자분도 팩하신 분을 다들 아시죠? 저도 해봤기 때문에 하면 이렇게 해서 다 흘러내려가지고 막 손을 해서 나중에 얼굴을 했는데 손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1세대 K마스크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닉이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을 제조하는데 이 바이오던스라는 게 K마스크의 2세대를 열어 제쳤죠. 종이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가 발생된 건데 고농축 에센스를 굳혀가지고 콜라겐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게 반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얼굴을 들고 앉아서 해도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손이 이뻐질 필요가 없이 얼굴이 이뻐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용 시 깔끔하고 안 흐르니까 깔끔한 데다가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 1세대 마스크는 에센스가 다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종이를 대고 있는 거랑 똑같았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저가 마스크를 만드는 바람에 마스크가 가장 만들기 쉬운 화장품입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쳐들어온 곳이죠. 그러니까 저가 공세로 인해서 시달렸었는데 제닉이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을 맡으면서 이 주가도 기적같이 지금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이 기계 관련주인데 이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컴팩트 장비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약간 작은 쪽을 만들죠. 두산 밥캣이 그리고 미국 내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밥캣이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대부분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세 전쟁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 태생적인 이런 지금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 밥캣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밥캣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동시효과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배랭커. 네. 네,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달여 만에 2,56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시장,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오르면서 2,570선도 웃돌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가량 오르면서 72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가 절정을 지나갔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 중에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보게 된다면요. 확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가 0.7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건은 이 HBM에 대해서 어떻게 컨콜에서 이야기할 것인가, 반도체 부분의 영업, DS
부분이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얼마큼 웃돌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부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강했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가량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제 좀 하락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4월 31일 오늘 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동시가상을 일단 플러스권으로 오늘 뉴욕 시장도 3대 지수 모두 다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플러스권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환율이 다시 1,400원대, 1,430원대 초반까지 좀 어제 보니까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또 오늘 나타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수급 잠깐 뜨는 거 보면 외국인은 오늘 선물까지 일단 파는 걸로 나오고 기관은 좀 오늘 좀 사네요. 자, 지수 한번 보죠.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네요. 마이너스 0.07%. 코스닥은 강보합 플러스 0.04%. 오늘 약간 보합권에서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때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 시작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환율 지금 나오죠? 3.9원 내려 1,433원, 1,430원대 초반까지 일단 내려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지금 뜨는 것만 놓고 봐서는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좀 같이 좀 볼까요? 고은별 앵커.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4월 정말 변동성이 컸던 장세였는데 오늘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우선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다소 부진하게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히트맵을 보게 된다면 상승하는 종목은 초록색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빨간색 종목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히트맵을 보게 됐을 때 많은 종목들이 오늘 좀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상승 출발 예상됐었던 삼성전자가 0.1%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규장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H100 부분에 대해서 좀 수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약세를 보였고요. 그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SK하이닉스가 받으면서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화그룹주들 오늘도 부진합니다. 한화솔루션 2%가량 빠지고 있고 한화비전도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조금 엇갈리네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 하나시스템도 0.7%가량 상승하면서 한화그룹주 안에서도 오늘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NF가 오늘 1.7%가량 빠진 채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군도 한번 볼 텐데요. 제조업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1.3%가량 빠진 채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삼성 SDI도 1.6%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어제 한화그룹주들 산은의 블록딜에 대한 이슈 속에서 굉장히 큰 하락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1.4%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다른 중공업 관련 기업들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주 가운데서는 로봇주도 좀 부진합니다. 두산로보틱스가 1%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미 반도체가 1.4%가량 하락하면서 반도체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큰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한화에서 한미 반도체 임원진들을 향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지금 낸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와 한미의 그 반도체에 관련된 그 각수전이 계속해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주들 보게 되면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삼성화재가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의료기술 쪽이 조금 안 좋네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고 테크놀로지 보면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도 어제 좀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료 그리고 엔터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 기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보게 된다면요. 알테우젠이 좀 하락 출발이고 HLB는 0.7%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휴젤 같은 경우는 1%가량 빠지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1.6% 빠지면서 오늘 의료 미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도 1% 이상 빠집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부진한 모습인데요. 펩트론이 2%가량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에서는 좀 악재가 있죠. 오름 테라피틱스에 대한 임상을 좀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자본이 좀 부족한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을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를 억누를 만큼의 그러한 악재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쪽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빨갛게 하락 출발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자기술과 제조업 쪽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안 좋고요. 2차 전지도 부진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3% 빠지고 있고 신성 델타테크도 4%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도 1% 가까운 하락으로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파란불이 조금 많은 그런 섹터를 보게 된다면 오늘도 엔터입니다. 컨슈머 서비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오늘도 시세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1.6%, 그리고 JYP도 상승 출발, YG도 상승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어제 시세를 분출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가량 오르면서 콘텐츠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엔터 관련 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에 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고은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속보치가 나왔죠. 1분기 영업이익 6.7조, 매출 79조 좀 나왔습니다. 예, 뭐 이제 잠시 후에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고 출발 상황 두 분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보죠. 수 사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오늘 뭐 시장이 좀 소폭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출발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나 좀 쉬어가는 흐름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뭐 강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이 저점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들 속에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는 뭐 현물 쪽으로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뭐 대부분 선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를 기술적으로 볼 때도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선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당분간의 좀 등락이 이루어진 후에 상승이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은 뭐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곤 있으나 매도폭을 최근에 좀 줄여나가고 있고 오늘도 뭐 매도폭이 뭐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코스피 조정은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550선을 좀 지지하고자 하는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뭐 지금 현재 700선 좀 넘어선 이후에 동일하게 20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뭐 기술주라고 불리우는 반도체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쉬어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일단 엔터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터주들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를 비롯한 JYP 그리고 뭐 현재 SM 등과 같은 YZentertainment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상당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화장품주도 눈에 띄는 모습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수 의원님 출발 상황 말씀 들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62.96이고요. 마이너스 2.46입니다. 마이너스 0.10%. 방금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살짝 됐네요. 코스닥은 726.45, 마이너스 0.01. 정확하게 등락률이 0.00, 소수점 세 자리까지 가야 되네요, 이거는. 자, 거의 지금 뭐 약보합이라고 파란색이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만 그냥 거의 보합입니다. 그냥 제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두 지수가 지금. 자, 3개월 대비로 코스피는 1.71% 플러스인데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0.46입니다. 물론 1개월 대비로는 아직도 코스닥이 4.84 플러스로 코스피 1.55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죠. 자, 오늘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이 3개월 대비 플러스로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지금 지수 다 일단 60일선을 탈환했기 때문에 그렇죠. 밑에서부터 하나씩 부셔 나갔죠, 지금. 50, 20, 60, 120 다 부셔서 지금 61선 위에서 지금 안착 과정에 있고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은 2번 떨어졌는데 그 두 번째 떨어진 그 부분을 대부분 지금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파르게 올라온 것도 잘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최대 저항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가장 큰 저항입니다.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고 월봉상에 그리고 지금 올라온 그 각도 가파르기에 따라서 지금 쉬어야 되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이라는 것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430원대, 32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이제 이 원달러 환율도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탄력은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달러 가치가 여기서 다시 뭐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그만큼 반등 안 하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의 반등폭이 조금 더 셌어요. 원달러 환율이 위에서 떨어지는 폭이 더 강했기 때문에 조금 더 셌을 뿐이지 지금 달러 인덱스는 아직도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아직도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달러 이하에 있죠. 달러 인덱스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반등은 저기서 가파르게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 달러 인덱스랑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디커플링이 많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4월 29일 어제 6,960억이 들어왔죠. 긍정적이죠. 요즘에 갑자기 간헐적이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 25일 날 6천억. 그리고 어제도 6천억. 거의 7천억이잖아요. 이거. 두 개 합치니까 1조 3천억. 이런 모습이 20여일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약간 흔들리는 건 상관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가치가 조금 상승하는 거는 덤으로 하는 거고 원화 가치가 조금 떨어져도 이 기업을 사서 시세 차익이 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기업을 사가지고 올라갈 비전이 있다고 하면 매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4일 동안 오늘까지 따라서 4일 동안 2일 일단 이틀이 매수인 게 긍정적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어져서 순매수로 전환이 확 된다면 이 5월 달 누누이 말했는데 5월 달에 그 윗부분이 열리면 정말 2,800 바로 다이렉트로 노릴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입니다. 4월 마무리를 잘해야겠죠. 거래일수가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재밌는 거는 이제 방산과 조선이 과연 어디까지 진격할 것인가 이거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10위로 시작했다가 지금 9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가 10위에서 기아가 조금 있으면 또 잘못하면 또 10위 밖으로 밀려나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위에 있죠. 5위까지 갔었잖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랑 H현대중공업이 지금 둘 다 가시권에 들어온 게 현대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멀어요. 멀고 5위인 현대차까지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조선이 조금 더 진격이 가능하다면 5위권까지 제치는 현대차를 제칠 때까지 조금 시세가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눌림목을 공략하라는 얘기죠.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는 JYP 엔터테인먼트랑 SM 또 눈에 띄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쪽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동차, 미국 차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미국 차가 안 팔린다고 일본 차한테 볼링공 테스트로 우리 본이 찌끄러뜨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혹은 모욕감 느끼는 거. 철강의 강자였는데 카네기의 철강왕 시대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컨텐츠는 모욕감, 열등감 안 느낍니다. 자기네가 우월하거든요.
K-팝이 아무리 난리치더라도 자기네 팝이 원조인데 열등감이나 모욕감을 안 느껴요. 그래서 손을 안 댑니다. 손을 안 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엔터 산업이 그런 면에서 좋다는 거. 이 지금 JYP가 스키즈랑 저희 같이 출격을 하죠. 트와이스랑 둘이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 분기상으로 1분기에 매집하여 2분기에 팔고 3분기에 매집하여 4분기에 파는 이런 출렁 있는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엔터주가 왜 요즘에 또 잘 나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엔터주가 한한령 자꾸 이제 중국 쪽 관련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 관련해서도 관세 무풍지대 대표적인 업종이다라는 그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자, 9시 15분 다 돼가네요. 자, 섹터별 상황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권별 앵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5분가량이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5월 1일 오후에 선고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오늘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웹툰 관련해서도 검색 많이 합니다. 정책 테마주로 엮여 있는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 오늘 웹툰 관련돼서 지금 섹터 자체도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최근 증권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죠. 증권 관련 기업들 소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신고가 돌파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거래소가 도입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주식 거래 대금이 한 달 동안 한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같은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증권 관련해서도 실적 기대감이 검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또 검색 많이 하고 있는 게 화장품이죠. 특히나 인디 브랜드들의 계속한 호실적이 오늘 또 화장품 관련 기업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오늘도 검색하고 있는 게 콘텐츠, 엔터 오늘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도 CATL의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보게 된다면요. 오늘도 개장 직후에는 개인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1,500억 원가량의 순매수 집계되고 있고요. 외국인 특히나 오늘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거셉니다. 기관이 1,100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쌍끌이 매도로 또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360억 원, 기관 같은 경우는 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만 나 홀로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실업과 형제엘리트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 이스타코까지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실업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연결돼서 테마주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는 형제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돼서 지금 테마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로 형제그룹주들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형제그룹주들 역시나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고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19%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위암 비임상 종양이 99%가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세를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직후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삼성전자 속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같은 게 영업이익이 4조가 넘었고요. DS 부분이 1조 턱걸이를 했다. 특히나 HBM 관련돼서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행껏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적 계속들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1분기 영업이익 3,747억, 전년비 133% 증가했다라고 이제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9시 8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종목별 특징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수 차장님, 뭐가 좀 눈에 오늘 가장 들어옵니까? 네, 우선 뭐 오늘 엔터주에서 하이브 한번 좀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도 3.76%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이 뭐 예상치를 좀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앞으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BTS J-Hope이나 세븐틴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BTS 완전체가 이제 컴백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중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BTS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규 보이그룹이 네 팀이 또 하이브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도 목표치를 추가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뭐 26만 3천 원이 작년 올해 2월 달에 찍은 전 고점인데 이번에는 좀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엔터주를 본다라면 하이브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뭐 실적에 대해서 뭐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다라고는 보겠지만 사실 휴대폰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선방을 해주면서 좀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HBM에 대한 판매 감소가 이어졌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뭐 5만 원대에서 좀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고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만 뭐 지금 저가라는 것은 좀 분명한 것으로 좀 판단을 여전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의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매수 국면으로 좀 볼 수 있겠으나 당장의 상승을 좀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HBM은 HBM4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지속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사실은 여기서 좀 확 치고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대 갈 지금 당장에 눈에 띄는 모멘텀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사실 그게 좀 부재한 게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좀 서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HBM 관련돼서 뭔가 좀 확실한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 3E 12단 요게 콜 테스트 통과 못 하고 있다라는 또 최근에 이제 구글에다가 원래 얘기가 됐던 게 콜 테스트 통과 못하면서 구글에서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이 도입선이 넘어갔다라는 거 사실 이런 악재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HBM 관련돼서는 좀 기대치가 낮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도 뭐 주가를 뭐 이렇게 급락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거는 계속 걸리는 거죠. 어쨌든 HBM4 지금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손에 뭔가 쥐어줘야 되는 거죠.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종목별 특징 어떤 거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까 그 지수 전망에서 5월 달에 그 부분을 뚫어내면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는 월봉의 그 부분을 뚫어내면 2,800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희망상이 이루어지려면은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일본 니케이는 도요타가 가야 되는 것이고 대만은 이 TSMC가 가야 되는 것이다시피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야 됩니다. 그게 안 가면 저기 뚫기 어렵죠. 지금 방산조선이 정말 분발하여 저기까지 끌어올린 건데 방산조선 아까 말했듯이 한계점이 5위인 현대차까지예요. 그 이상 가기는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잠정 실적 때는 그 세부 내역이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확정 실적 때 이제 세부 내역이 나온 건데 근데 세부 내역을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얘기 드렸다시피 탕수육 전문점에서 탕수육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꽃빵 매출로 다 채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망인 거죠 지금. 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는 3, 6, 9, 10이니까 그 다음 달인 4, 7, 10, 1월 달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달 한 15일까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결국에는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휴대폰을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이게 없는 거죠. 전체 매출이 올라가 봐야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분기도
겉과는 다르게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2,500 이상, 2,600 이상을 뚫기가 힘듭니다. 그게 아쉽고 지금 섹터별 상승률 상위는 사실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골프, 웹툰, 재택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지금 대선 지지도 1위 나오는 주자들에 다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라 이 업종 섹터별 분석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겠고요. 이 방산조선이 아직도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제가 바라보는 한계점이 5위인 현대차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중공업이 현대차를 제치거나 거의 근접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방산조선이 달려갈 것 같다. 요걸 기준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후발주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로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 지금 이게 5만 원, 4만 원에서 봤었는데 언제 12만 원을 갔나요? 지금 11만 원에 근접하는 어마어마한 흐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LA 올림픽이 지금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거 LA 올림픽 수혜주거든요. LA 올림픽 전에 매집하셔야 됩니다. LA 올림픽 열린 지가 한참 전이에요. 근데 다시 LA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지금 그동안 낙후된 그 지하철 망들 다 갈아치워야 되는데 거기에 주역이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산 플러스 지금 이 전동차가 있는 요 옵션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얘는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과 조선 부분 오늘 주목해 주셨고 두 분 다 삼성전자 세부 실적 HBM 쪽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한 줄로 정리했는지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서용원 차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매크로 지표에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이제는 관세 관련해서도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실적과 그다음에 경제 지표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를 발표를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장세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발표하는 굵직굵직한 지표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은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나요? 네, 트럼프 취임 100일 더욱 강해질 관세 드라이브에 주목하자입니다. 자, 자동차 연계 관세로 조금 깎아준다고 하는데 아마 드라이브 더 집요하게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가 엄청나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건드리지 않아요. 먹을 게 많기 때문이죠. 자기네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가 역전당해서 모욕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엔터나 이런 쪽 있죠. 자기네가 엄청 우월하고 K-팝은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소금 한 스푼밖에 안 돼요. 이 미국의 K-팝의 바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곳으로 열심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일단 국내에 있는 경구용으로 GLP-1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연관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그다음 펩트론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구약 제형 변경에서 성공적인 데이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가에 급격하게 반영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24.3% 이제 생체 이용률을 확인이 됐는데 이 수치는 일단 노보노의 경쟁 약물 대비 월등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의 노보노디스크의 경쟁 약물 대비 월등한 효능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주가의 급등으로 이제 반영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선도업체인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리 등이 인벤티지랩의 관심과 좀 미팅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측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O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사실 주사제 효능을 장기적으로 누리게 할 수 있는 장기 지속성 주사제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경구용 변환에 대한 플랫폼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구용이나 주사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GLP-1 관련 경구용 시장은 사실 아직 출시된 약이 없고요. 그리고 향후 주사제 시장의 약 15% 정도의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된 GLP-1 경구용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진행될지 아직은 좀 미지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경구용 치료제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이 먹는 비만 치료제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중장기적인 투자가 분이라면 일단은 좀 롱텀하게 이 주식을 가져가는 전략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한번 진입해 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2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만 원, 목표가는 4만 원 부근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인벤티지랩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그 경쟁사인 LG유플러스나 KT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통신주의 주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유출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을까 소비자들의 그 불만과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당국이 나섰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나요? 예. 금융 당국도 좀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질의가 있죠. 네. 우선 29일 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유심이 해킹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이게 IMEI라 그러는데 예. 요거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나마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요 IMEI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단말기에 들어가 있는 뭐 한 15살의 숫자인데 요거까지 예. 유출되면 사실은 완벽한 복제 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나간 거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 키, 예. 유심 정보 한 4정 정도가 빠져나갔다 예. 그러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최악까지는 아니네요. 이게 그렇죠. 굉장히 문제는 있어도. 만약에 요거까지 빠져나갔으면 네. 정말 금융사고로 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심각한데 대폭풍 만들어지고 예, 뭐 이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제 예. 29일 보도자료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요거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지금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뭐 상시 콜센터 당연히 운영하고 있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금융사고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유심 칩을 교체하는 방법이 네. 하나가 있고 그죠? 지금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주 안전한. 안심 차단 서비스만 해도 그나마 예. 다행인데 이것도 지금 하루 평균 뭐 다 해도 35만 명, 한 2%도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유심칩 교체하고 안심 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조금 사태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심칩 교체 예약을 하더라도 아직 뭐 연락도 안 왔다라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교체 수요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게 개인 정보뿐 아니라 뭐 기업으로 말하면 기밀까지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업권별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금융사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사 전반에 이제 사고가 터지면 안 되니까 우선 그 보험사 같은 경우가 우선 이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할 때 계약 정보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SK 알뜰폰이나 휴대전화 안심 로그인은 일단은 금지 이렇게 돼 있고요. 캐피탈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심유출로 관련해서 대출은 대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KB캐피탈이나 이런 데서는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를 권유를 하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안 받겠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사도 똑같습니다. 카드사도 카드 대출 가능하죠. 복제폰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전화번호, 지문번호 다 알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카드, KB카드, 국민, 롯데, 우리카드 같은 경우도 우선 뭐 SMS 문자 앱을 기반으로 하는 인정은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지금 그리고 다른 걸로 변경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정보사, 이제 하나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SK텔레콤의 SMS 문자나 카카오 이런 걸로 본인 인정은 하지 않겠다. 대신 우리 패스 같은 걸로 예. 그다음에 OTP 등으로 앱을 기반으로 한 인증 수단만 받겠다. 이렇게 지금 임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가입자가 뭐 알뜰폰을 포함해서 2,500만 명이라고 하고 첫날 같은 경우에는 3만 4천 명이 다른 통신사로 가입,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이탈이 된 거고요. 둘째 날 이제 7만 명까지. 그러니까 순간 규모는 더욱더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이미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이거를 주주 입장에서는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심칩 이런 비용 플러스 아무래도 그 추가 정보가 더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기업 이미지 실추를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비용 이런 네. 부분도 쓸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부분 대략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우선 좀 안타까운 사실은 SK텔레콤이 지난주에 카카오와 동맹을 깨면서 카카오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걸로 한 4천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왔는데 이 4천억을 가지고 원래 계획은 SK 브로드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비용을 좀 쓰고 나머지는 AI 쪽에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실 주가가 좀 떴거든요. 지난주에.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 비용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건데. 매각 자금이요. 네. 예. 우선 이제 크게 보면 마케팅 비용은 이제 사진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는 돈을 한번 따져볼게요. 유심 비용이 가는데 유심이 지금 2,300만 명을 따져도 유심 비용 원가가 이게 3,000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면 7,700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교체를 단순 계산만 하면 한 700억 들어갑니다. 유심인을 다 교체해 주실 때 비용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통신사 변경으로 인한 손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초기에는 뭐 1,000명 단위였다가 지금 28일 우리로부터 3만 명, 그다음에 4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비용으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이탈에 대한 비용도 있지만 추가적인 매출 손실이 크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유심칩이 교체가 대응이 이어질 때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심칩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1%도 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1%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 유심칩이 교체는 3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예. 그러면 20만 명에 한 15% 정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3만 명에 4만 명 정도 빠져나간다 보면 길게 봐도 한 일주일, 2주 안에 막는다고 해도 몇십만 명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매출 타격이 심하다. 예. SK텔레콤이 지난해에 17조 4천억 매출했거든요. 최소 몇천억 정도의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매출액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늑장 대응이 참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로. 네. 과징금이 이제 예. LG U+가 가장 최근 사건이 2023년이었는데 네. 30만 명 고객 정보 유출돼 가지고 이게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9월에 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요. 어떤 법이 개정이 됐냐면은 이 과징금은 매출액의 3%라고 매출액의 예, 3%가 예. 과징금으로. 과징금. 예. 전체 매출의 3%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SK텔레콤은 위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 이 사건을 인지하고 키사에 24시간 안에 신고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예, 그 예. 위반했다는 건 스스로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위반은 사실은 명백해진 거고요. 그러면 3%로 추정했을 때 지난해 매출이 17조 9,460억입니다. 그럼 3%로 따지면 5,300억이 과징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면 한 5천억 정도 과징금도 예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소비자 소송 리스크. 네, 집단 소송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집단 소송 이미 받은 상태고요. 변호사들이 부추기겠죠. 로펌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집단 소송에 이미 3만 3천 명이 이미 집단 소송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 비용은 별도. 그러면 대략 환산해 보면 매출 손실 1조 미만, 그다음에 과징금 5천억, 그리고 유심칩 비용 700억. 그 외에 마케팅 비용은 빼더라도 최소 1조 정도는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28일에 7% 급락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떨어졌고 오늘은 한 1.69%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SK텔레콤에 대한 주가 전략에 있어서 지금이 박인세일일까 아니면 덫일까 이런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SK텔레콤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SK텔레콤이 뭐 성장주 이렇지는 않잖아요. SK텔레콤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장사 중에서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한 10여 개 되는데 그중에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도 분기 배당이죠. 그러니까 그 배당의 매력 있는 매력적인 분들은 SK텔레콤 되게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마 SK텔레콤 종목을 갖고 있는 분이나 SK텔레콤을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정도 손해를 보면 배당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금성 자산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1조 이내로 막으면 배당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배당주를 그대로 선호하신다면 아직은 괜찮다. 네. 이 정도의 거고. 그리고 SK텔레콤을 뭐 성장주처럼 저가 매수를 해서 과하게 수익을 챙기겠다는 분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SK텔레콤의 주가는 거의 평온합니다. 예. 이 배당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 대응을 1조 원짜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면 분기 배당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일단은 이제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2조 3천억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지금 에비타가 보통 그 삼각정 영업이익이 보통 4조 안팎이기 때문에
1조 원질에서만 피해 보상을 막는다면 뭐 배당주로서는 아직까지 매력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기 전에 사실 그 배당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통신 3사 중에 가장 배당 수율이 높았던 높죠. 그런 통신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근데 어쨌든 분기 배당은 좀 나올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는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예. 벌써 이제 1분기가 지났으니까 예. 배당 결정을 하겠죠. 예. 만약에 이번 1분기 배당 결정을 자꾸 미룬다면 투자자들은 고민하지 않을까. 그때 돼서 그러니까 네. 배당에 대한 공시가 나오는 그 기점이 굉장히 또 한 번 주가가 중요하죠. 출렁일 네. 수 있는 변동성이 있을 그런 기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쟁사 KT가 어제 28일에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KT는 보합권, LG U+는 2% 하락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반사 이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입자들 이탈이 되면서 KT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 이번 사태로 아주 큰 반사 이익은 없을 거라 봅니다. 예. 물론 뭐 몇십만 명, 최대 몇십만 명 규모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뭐 이전의 실적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잠깐 반사 이익, 그러니까 순간 반사 이익, 벌써 한 며칠째 떨어지고 이게 조정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국회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슈가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이 반사 이익은 한계가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KT가 한 5% 올랐고 U+도 한 6% 올랐었죠. 어제까지는. 오늘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데 반사 이익은 좀 한계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차는 있지만 통신사들이 돌아가면서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SK텔레콤이지만 과거에는 LG U+, KT도 역시 이러한 네. 수준을 밟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GS 리테일, 인터파크, 하나손해보험도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주가가 빠졌지만 회복하는 속도는 다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간의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지난 10년 정도를 되돌아보면 사실은 사고가 제일 많이 터진 곳은 KT였습니다. 예. 네, KT는 2012년, 14년, 16년 세 번에 터졌고요. 이때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2014년의 경우는 1,200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유출됐고 가장 최근 16년도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였는데 예. 그리고 최근에는 LG U+였고 사실 SK텔레콤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정보 유출 사고 첫 사례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SK텔레콤은 첫 사례긴 하지만 가장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크게 터진 것 같아요. 유심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사고여서 이 유심이 되면 아까 초도 말씀드렸지만 복제폰 가능하고요. 신원도용 가능하고 금융사기도 2차 범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이긴 하지만 가장 심각해서 저는 이번에 지금 지적이 뭐냐면 SK텔레콤, KT, LG U+ 정도의 통신망이나 서버 관리는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사기업에 맡겨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정보통신부나 뭐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되게 빗발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 SK텔레콤 사건이 아마 가장 크고 심각한 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 2,300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 보니까 국민의 굉장히 대다수가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마땅한 그런 출구책이 없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 일각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 2,3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이 통신 인프라를 네. 정부에서 아무 관리 없이 대책 없이 이렇게 놔뒀느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많이 표해서 지금 KT나 LG U+가 잠깐 반사 이익을 하고 뜨지 않은 것도 이유가 뭐냐면 SK텔레콤이 뚫렸으면 다른 통신사는 안전한가?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렇죠. 질문이 있는 예, 거예요. 과거 또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사 이익에 대한 주가 반영이 한계가 있는 거죠. 며칠 반짝 통신사 이동으로 인한 이익은 있겠지만 그게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이 통신 인프라망 보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통신망 서버라든지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국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시스코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 기술력 문제도 있어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볼 때 만약에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보안 관련주가 훨씬 더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통신 시스템이나 서버 관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술주도 한번 눈여겨보셔라. 예. 네. 왜냐하면 이 정도 사건이 터졌으면 차기 정부의 R&D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될 것이다. 그쪽 종목을 보는 것도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텔레콤 유심 그 유출 사태로 인해서 통신주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결국 SKT로 인해서 KT나 LG U+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그렇죠. 보안망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 인프라 사업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고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은 사실 보안 관련주, 맞습니다. 기술주 AI 네. 시대에는 더 중요해지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국가적으로 좀 스스로 좀 자구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좀 결론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T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지 현재 진행형이라서 매일매일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코노미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조정,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역시 724선에서 조금 무거운 흐름 보이고 있는데 수급이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입니다. 잠시 이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좀 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